어떤 걸 좀 드시고 살았습니까? 맥주입니다. 맥주요? 네. 처음에 만들어진 맥주는 미숫가루 같은 모습이에요. 막걸리랑 비슷하게. 예, 막걸리랑 비슷합니다. 드시고 나면 다음날 머리가 좀 많이 아프셨을 텐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노동자들의 출퇴근 명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결근한 사유가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병 나서. 예, 숙취 때문에 네. 결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미래 전망 보고서들을 보면은 뭐 한 50년 정도 후가 되면은 네. 이집트가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집트라는 나라를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가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집트를 한번 저희와 함께 랜선 여행 해보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집트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집트 하면 우리나라에 거의 뭐 유일하게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애굽 민수 광민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애굽 민수라는 게 애굽이 이제 이집트를 예전에 우리가 뭐 한자 표기할 그렇죠. 때 예. 애굽으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출애굽기 성경에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표현이죠. 예. 이집트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억이 조금 넘습니다. 1억이요? 예, 거의 1억 1,000만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또 인구가 늘고 있어가지고 네. 거의 한 30년 동안 인구가 2배로 늘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에 이제 속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생각에는 이집트 하면 그냥 드넓은 사막에 나일강 따라 그냥 몇몇 도시들 조금 있지 않을까, 예. 이 정도 느낌인데 예. 그렇지 않은 모양이군요. 예, 사실 뭐 이집트 하면은 원래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국가이기도 하고, 또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냉전 시기에는 그 제3세계라고 불리는 네. 그 영역의 리더격으로 활동했었던 국가이기도 하죠. 이집트가요? 예. 그리고 제3세계라는 그 개념을 이제 네. 창시해서 이제 계속 주장했었던 사람이 그 이집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나세르라고 하는. 나스르 대통령. 예. 그래서 이제 제3세계의 약간 리더 역할 같은. 예. 그런 역할을 했었던 나라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발달한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이제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네. 그 기준점이 되는 지점이 이제 서구 사회가 기준점이 보통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구 사회 전체로 다 해봤자 사실 뭐 나라가 한 뭐 30개, 뭐 4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염두에 두었을 때 이집트는 대충 한 중간보다 살짝 위 정도 되는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미래 전망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한 50년 정도 후가 되면은 네. 이집트가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보면 네.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드라마티컬한 변화가 감지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요. 뭐 이를테면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이 네. 점점 더 이제 이제 잘 깔리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하면 단일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는 5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한 그 지역이고 또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인종, 네.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집트도 아프리카의 당당한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관광 대국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못 가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죠. 예, 그러니까 서구권, 뭐 유럽이나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이집트를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2011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있었거든요. 그 혁명으로 인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내부 치안이 조금 불안해졌었는데, 네. 그 이전에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이제 한국 관광객 숫자가 늘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에 네. 이집트 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일종의 MOU도 맺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혁명이 있고 네. 그 관광객 숫자가 급감을 한 다음에 네. 한 2018년부터 다시 좀 늘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또 줄어들었고, 네. 그래서 그 작년 시즌 같은 경우 2023년 초, 2022년 연말 이 시즌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네. 2023년 겨울 그 연말과 네. 2024년 초, 지금 이 시즌에 또 관광객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네. 그 이유는 아마 그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아. 그 약간의 이제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예전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애국민수 광민수 소장님께 이집트라는 숫자를 상징할 만한 숫자를 여쭤봤더니 2라는 숫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일종의 이항 대립적인 세계관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을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항상 네. 어떤 이제 약간 듀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공간들을 이제 상정을 하고 네. 이 세계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땅을 그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구분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상이집트가 남쪽이고 네. 하이집트가 북쪽이에요. 그 강의 상류군요. 맞아요. 예, 강의 상류, 강의 하류. 네. 이 두 지역이 약간 이제 자연 경관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하이집트는 이제 아무래도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삼각주가 형성된 지역이고 상이집트는 이제 상류, 그냥 이제 일반 나일강 유역 지역이거든요. 예. 이 두 지역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사실 문화적인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아무래도 지역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이후에 통일된 이후에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살아가던 이 이집트를 그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상이집트, 하이집트.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문명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이 된다. 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 이외에도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자기들이 살아가던 공간을 이제 검은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검은 땅이요? 예, 고대 이집트어로는 이제 케메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비옥한 토양 예. 그 색깔이에요. 땅이 검은색이에요. 예, 흑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게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을 뜻하고 또 자신들이 살아가던 공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그 흑 색깔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지역을 검은 땅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네. 이 검은 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붉은 땅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사막 지역을 뜻합니다. 고대 이집트로는 데슈레트라고 하는데 네. 이제 불모의 땅, 뭐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땅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또 검은 땅, 붉은 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계를 또 이해를 했었고 생명과 죽음도 또 그렇게 이해를 그렇죠. 했겠군요. 네. 거기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그 이제 마아트와 이세페트라고 하는 개념을 또 대립을 시켰어요. 네. 이 마아트는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에 구현되어 있는 우주적인 질서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창조될 때 이미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을 어떤 문명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네. 이 마아트와 대비되는 이세페트라고 하는 우주적인 무질서, 우주적인 부정의 이런 어떤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인데 예.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땅, 그러니까 검은 땅 그 밖에 있는 모든 공간은 다 이 이세페트라고, 이세페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그때 분들은 주로 어떤 걸 좀 드시고 살았습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그것이 그 자체가 이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농작물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예, 엄청나게 비옥한 이제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식재료를 다 사용을 했다 이렇게 그래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은 일단 이제 빵이었고요. 빵. 에머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밀을 재배를 했었고, 그다음에 보리로 만든 빵을 주 식량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고, 네. 더불어서 빵이랑 거의 같은 종류의 또 음식이 있어요. 뭐죠? 맥주입니다. 맥주요? 예. 맥주가 어떻게 같은 종류? 사실 빵을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다음에 주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되다 보니까 효모를 발효시키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그러니까 빵을 이제 발효시켜서 그걸 이제 물에 담가서 먹는 것이 맥주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같은 식재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빵과 맥주를 많이 먹었군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게 필수적인 어떤 식량 네. 자원이었는데 네.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아주 이제 그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제문이 있어요. 제문. 네. 그러니까 신한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던 그 문구가 있는데 네. 이 문구에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빵, 이제 그 고대 이집트는 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주, 행쾌트라고 하는데 네. 그 두 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몇 가지가 덧붙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빵과 맥주는 빠지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네. 빵이 실물 유물로 남겨진 경우도 있어요.
맥주도 지금 맥주랑 비슷합니까? 아니면 맥주는 좀 형태가 다른가요? 이게 이제 맥주를 이제 처음에 만들면 네. 이게 이제 이 현대 학자들이 그 복원을 해본 적들이 몇 번 있어요. 네. 이제 만들어진 상태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맥주는 약간 이제 그 미숫가루 같은 모습이에요. 막걸리랑 비슷하겠군요. 예, 막걸리랑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뭐 린넨 같은 그 천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러 가지고 네. 먹으면 그 오늘날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캔 맥주 같은 그런 맥주 말고 라거 종류 말고 에일 종류랑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맛이 맛이 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 네. 이제 그 먹어본 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그 얘기한 걸 보면은 아. 그 이제 유럽권에서 많이 먹는 그 에일 맥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탄산은 뭐 지금보다 훨씬 적겠죠. 탄산은 훨씬 적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걸러 가지고 먹기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간 막걸리 걸쭉한 상태로도 이제 이제 그대로 먹었었던 것도 같은데 네. 이 걸쭉한 상태로 먹을 때는 굉장히 큰 통에 담아서 네. 이렇게 빨대로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꽂아서. 굉장히 큰 빨대인데 아. 큰 빨대를 이제 꼽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이제 묘사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막걸리나 뭐 그런 맥주나 아마 드시고 나면 다음날 머리가 좀 많이 아프셨을 텐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집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네. 그 이제 노동자들의 출퇴근 명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결근한 사유가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술병 나서. 예, 숙취 때문에 네. 결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걸 봐줬어요? 뭐 봐줬는지 혼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이제 그런 기록은 남겨져 있죠. 네네네. 비슷하네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인 거죠? 이게 근데 고대 이집트 문명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3,100년경부터 기원전 3,100년 한 5,000년 넘게. 예. 네. 그때부터 이제 기원전 한 30년까지. 아. 그러니까 한 3,0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3,000년 기간 사이에 동안에 있는. 예, 사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몇천 년 전, 4,5,000년 전에도 맥주 만들어 드시고 뭐 빵 이렇게 미리게 갈아갖고 또 빵 만들어 먹고 그럼 이렇게 먹었다는 예, 그렇죠. 거죠? 예. 와. 그거 먹고 이제 일하러 또 가고 예, 맞습니다. 피라미드 만들고. 예. 아니 그럼 보통 이제 그쪽은 워낙 햇볕도 좋고 하니까 와인 같은 거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와인 기록은 없나요? 와인도 많습니다. 아 와인도 예, 있어요. 예, 와인 고대 이집트어로 이제 와인은 이제 이레프라고 하는데 네. 이 와인은 그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선왕조 시대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그 시대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자체적으로 포도를 생산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레반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동지 중에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시리아나 레바논,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있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수입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수입을 할 때 사용했었던 용기들이 네. 이제 그렇게 그 파형 손잡이가 달려 있는 용기들인데 이게 그 저쪽 동네에서는 그냥 일상 용기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귀한 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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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초창기에는 그 와인이 굉장히 귀한 술이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구한국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집트에서도 포도를 직접 그 재배를 해가지고 와인을 네.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맥주보다는 훨씬 더 고급 음료였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지금도 뭐 맥주보다는 와인이 조금 더 비싼 그렇죠. 것 예. 같으니까. 고기 같은 건 안 먹었습니까? 고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는 무슨 고기 먹죠? 고기는 소고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문 있잖아요. 네. 그 제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빵, 그 다음에 맥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다음에 나오는 게 네. 이제 조류고기인데 네. 그 오늘날에 이제 뭐 한국에서는 치킨 많이들 드시지만 네. 그 고대 이집트에는 닭이 비교적 이른 시기, 그러니까 대충 한 신왕국 시기에 닭이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은 있어요. 근데 닭이 어떤 식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후대인 한 기원전 300년 이후의 일이고 네네. 그 이전에는 대체로 이집트에서는 이제 오리와 거위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리와 거위. 예, 그래서 이제 그 맥주, 빵, 소고기, 오리고기가 이제 필수적인 어떤 네네네네. 그 재물이었다. 돼지나 낙타 같은 건 잘 안 먹었나요? 돼지는 거의 없었고요. 네. 낙타도 이 시기에는 이집트에 이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게 이제 그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냥을 통해서 잡은 야생 동물의 네. 어떤 그 고기들도 많이 먹었었고 또 생선도 많이 먹었는데 네. 근데 생선은 이 오리고기나 뭐 소고기보다는 조금 이제 격이 떨어지는 음식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 서민 계층들은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을 주로 많이 이제 공급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 외 이집트는 보면 항상 그 사람 머리 대신 동물 머리 이렇게 한 무슨 신들인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잖아요. 예. 사람 몸인데 예.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신들 중에서 이제 동물의 머리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이게 특별히 고대 이집트인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호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토르 같은 경우는 암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그 매나 암소를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네. 그 신과 연결지어서 그 신을 표현할 때 그 동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동물 숭배가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 동물들을 이제 뭐 예컨대 이제 호루스는 이제 매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매를 잡아서 그 매를 호루스 신한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네. 거부감 같은 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이 끝나고 네. 이제 서기 한 40년 경이 되면은 기독교가 이집트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래 기존에 존재했었던 고대 이집트 종교와 기독교가 어느 정도 경쟁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겨놓은 여러 이제 뭐 신의 모습이나 파라오의 네.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훼손한 어떤 모습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교도들 역시도 이제 한 7세기 중반에 이집트에 들어오는데 이슬람교도들 역시도 고대 이집트의 흔적들을 꽤 많이 지우는데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철저하게 부수지는 않아요. 그냥 부쉈다는 느낌만 줘요? 예, 약간 그러니까 신전에 가면은 일부만 이렇게 막 그 정으로 쪼개놓고 저기 위에는 다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어쨌든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이거 훼손은 하되 예. 너무 부수지는 말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작업이니까 너무 규모가 크고 이렇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현대의 이집트인들은 절대 다수는 이제 무슬림이지만 한 85% 정도 인구 전체의 이 정도가 이제 이슬람교도들인데 이분들은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되게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선조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집트 전문가가 되셨을까? 이집트 전문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죠? 예,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이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일단 전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예,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이집트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언제쯤 사셨어요? 4살부터 9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집트에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경험했었던 보았었던 여러 고대 이집트의 유적이나 유물들이 이상하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제 되게 억지로 사실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하지 않는 것이 뭐 이제 더 나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거기에 약간 꽂혔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억지로 계속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를 공부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제 이집트 학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로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죠. 네네.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뭐 나라요? 영국, 프랑스, 뭐 사실 서구권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집트학이 그 하나의 이제 아주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독일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있구나. 뭐 호주 그런 국가들은 다 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이집트학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없어요? 한국은 일단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한국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들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그 뭔가 연구를 함으로써 네. 그 성과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좀 신속하게 나오는 분야들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학은 그런 분야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예전에는 왜 이집트도 북한이랑 또 친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거부감 뭐 이런 것 같은 게 그거까지 생각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북한과 가깝다는 사실조차 네. 한국에서는 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집트 학과가 없죠 예, 우리나라. 없습니다. 예, 없고 뭐 심지어는 대학에 수업도 뭐 그냥 없다고 할 수 있는 네.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집트 학을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 전공이라는 그 이야기는 네.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 이거 우리 애국민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 같은 건 제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은 뭐 강연 같은 거 예. 이걸 어디 학문적으로 누구에겐가 전해주실 방법은 없는 거군요. 뭐 한국에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요 한 1, 2년 사이에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네. 그 이제 이집트 학이라는 이 학문이 한국 사회에서 좀 하나의 어떤 그 독립적이고 어떤 당당한 학문의 한 분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네.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고고학 같은 학문은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순수 학문이고 네. 이거를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잉여적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지원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은 그 존재하기 힘든 그 학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학문의 분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주체는 한국의 시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 사회의 일반 그 시민 대중분들은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다들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관심을 저는 좀 적극적인 관심으로 전환시키려고 지금은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전환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기꺼이 이집트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연구 활동에 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관점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는 도저히 뭐 우리 인간이 네. 세울 수 없는, 그래서 외계인이 뭘 만들었을 거야, 혹은 뭐 스핑크스는 저 안에 누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뭐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호기심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많고. 많습니다. 예. 우리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에 관한 어떤 뭐 상식이랄까요? 뭐 이런 거 혹시 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 뭐 파라오의 저주 같은 것들이 파라오의 있죠. 저주. 그러니까 이게 투탕카멘 무덤을 네. 발굴할 때 그 사람들 다 죽었죠. 다 죽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네. 것이 가장 다 대표적인 죽었어. 오해죠.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탕카멘 무덤 발굴에 관여한 사람이 네. 뭐 넓게 잡으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그 단기간 동안에 몇 년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통계적으로 무덤 발굴과 관련이 없이도 돌아가실 수 있는 수치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실제로 이 담론이 그 언론 그 기자분들이 네,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렇게 완벽하게 엮여지지 않은 죽음들을 네. 엮어서 이제 기사를 쓰셨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기폭제가 된 죽음이 투탕카멘 무덤을 이제 발굴할 때 네. 그 발굴을 이제 직접 지휘했었던 네. 이제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천수를 누리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고학자나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삶을 사셨어요. 네. 그런데 이 발굴을 후원한 분이 있어요. 네. 카나본 백작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 분인데 이분이 발굴 과정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근데 원래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이었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죽음을 이제 기폭제 삼아서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죠. 근데 그러한 흐름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서프라이즈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스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다루시고 또 이거는 이제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번은 어떤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기자가 그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이집트 학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 데이비드 실버만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를
를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해서 네.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실버만이 약간 이제 농담조로 투탕카멘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다 뒤에 덧붙였죠. 시카고 대학 교정을 거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이제 나중에 기사는 이제 투탕카멘 그 투탕카멘의 저주, 파라오의 저주를 유명한 이집트 학자가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재생산이 계속 되어 오고 있다. 혹시 그거는 그럼 사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진짜 파라오가 묻혀 있는 방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무슨 바위 같은 게 굴러 떨어져 갖고 사람 다 깔려 죽고 뭐 이런 함정 같은 거 막 예. 덧 이런 게 막 있어 갖고 못 간다. 독가스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지금 그 말씀은 약간 이제 뭐 섞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허황된 이야기와 네. 어느 정도 사실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어. 특히 이제 대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네, 큰 네, 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대피라미드 내부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공간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조금 구체적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전체에 대해서 뭐 스캔을 좀 해보니까 여기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그 공간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못 갔어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 보니까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판단은 내려졌어요. 네.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갈 때 무슨 함정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직접 피라미드에 가 보시면은 그거는 들어가 보시면은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안으로? 예. 입장권을 끊으시면 돈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네. 뭐 100기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입장이 이제 그 허용된 피라미드들이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입장권을 끊으시면. 그렇습니까? 예. 가보셨어요? 가봤죠. 아, 저는 뭐 아주 많이 가봤죠. 거기 뭐 별일 없으셨고요. 별일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악몽을 꾸신다거나 이런 것도 뭐 없습니다. 예. 언제 허황된 이야기로. 예. 네. 자, 하여튼 앞으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이집트 여행을 가시거나 뭐 혹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 일단 이집트, 그러니까 현대 이집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 이집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한국과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에 가시면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객행위라든가. 근데 이 호객행위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종의 그것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종의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정찰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관광지에서 물건을 사실 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은 아니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서 항상 흥정이 있어야 됩니다. 흥정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집트적인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물건을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은 상인이 우리를 등쳐먹은 것이 아니라 상인이 성공적으로 장사를 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샀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소비에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흥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흥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집트도 그 무슨 백화점이나 슈퍼 같은 데 가면 다 정찰제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지에서 만나는 이 가게들에서는 항상 흥정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싸게 달라고 하는 것도 뭐 그게 나쁜 짓이 아니군요.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100파운드를 불러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나는 100파운드 싣고 10파운드만 줄래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그분들한테 무례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10파운드와 100파운드 사이 언저리에서 뭐 한 30파운드, 40파운드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뭐 한국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불쾌하실 수 있지만 또 나름 해보다 보면은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집트에서는 일단은 뭐 이제 가장 자주 먹는 이제 길거리 음식은 이제 코샤리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고요. 코샤리 요거는 이제 마카로니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붓고 그다음에 뭐 구운 양파나 구운 마늘을 이렇게 겉들여 가지고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은 음식적인 지위 차원에서 뭐 떡볶이랑 비슷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길거리에서 많이 팔아요. 그리고
그것과는 이제 정반대되는 상당히 고급 아주 이제 특별한 요리 중에는 네. 이제 비둘기 요리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요리로. 그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비둘기 되게 작거든요. 사실 살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 안에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그 삼계탕 끓일 때 네. 그 닭 속에다가 이제 밥 넣는 것처럼 네. 밥을 넣어요. 어, 예, 밥을 넣어서 네. 구워서 그걸 이제 먹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어요. 아. 예,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는 요리고 또 이게 네. 이집트에서는 뭐 이를테면은 뭐 결혼식이라든가 약간 특별한 날 주로 먹는 음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한번 그래도 여행 가면 한번 먹어보는 게 좋겠군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 맛 자체는 그렇게 이제 그 이제 특별하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비둘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의 이유는 이게 약간 비주얼적으로 아 통으로 나오는구나. 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까지. 얼굴은 나온 경우도 있고 잘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어쨌건 이 비둘기의 형상을 하고 나오니까 아. 예. 아니 근데 그건 뭐 우리도 삼계탕을 통해서 그렇죠. 얼마든지. 예, 그렇죠. 여튼 비둘기 요리 그리고 코샤리. 예, 코샤리, 코샤리, 예. 이런 것도 코샤리 한번- 혹은 뭐 쿠샤리라고도 합니다. 예. 자 그런 것도 드셔보시면 좋겠고 끝으로 우리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늘 드리는 질문인데요.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가 있다면 얼마가 있을까요? 저는 그 0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0? 0. 0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 이집트학 연구, 이집트 고고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아 제로란 상태군요. 예, 제로죠, 제로. 네. 예, 제로에서 아. 뭔가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그 이제 이 0을 극복해서 뭐 0을 1이나 뭐 2나 3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네. 그를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집트 학과 관련된 연구 재단을 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집트학 연구 뭐 저뿐만이 아니라 혹시 네. 누군가가 또 이집트학 연구를 앞으로 이제 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 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좀 만들어 보고 네네네. 싶습니다.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이집트학 혹은 뭐 고대 이집트의 가장 큰 매력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대 이집트 문명은 네.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된 문명이고 네. 동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 존속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문명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1인식에 속하는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또 어떤 이 세계 문명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된 문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다른 뭐 여러 문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오랜 한 3,000년 그죠? 예, 한 이상? 3,000년, 4,000년 정도, 3,500년 정도. 와 기원 전만 해도 그 정도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와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막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막 활동하기도 전에 이미 없어졌죠. 고대 이집트는 끝난 거죠? 예, 망하죠. 네. 자, 고대 이집트의 매력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애국민수님 영상도 좀 많이 보시고 앞으로도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영을 극복하는 예. 네, 그런 애국민수님 광민수 소장님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예. 네, 앞으로도 이집트 많이 알리는 활동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라이프 인 넘버스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